안녕하세요. 더불어익다입니다. 오늘은 라면을 끓이며라는 산문집에 실린 김훈 작가님의 광야를 달리는 말을 읽어보려 합니다. 이 글은 세상을 떠난 김훈 작가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적은 글입니다.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한번 읽어보려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야를 달리는 말. 지금은 세상을 떠난 내 아버지, 휘는 광주에 대하여 적는다. 나는 터럭을 겨우 쓰고 몸통을 쓰지 못한다. 아버지를 묻던 겨울은 몹시 추웠다. 맞바람이 치던 야산 언덕이었다. 언덕이 곡괭이를 튕겨내서 모닥불을 질러 땅을 녹이고 파내려 갔다. 벌써 40년이 지났다. 그때 나는 육군에서 갓 제대해 밥벌이를 찾아서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아버지는 오래 병석에 누워 계셨고 가난은 가히 설화적이었다. 병장 계급장을 달고 외출 나와서 가끔씩 아래를 살펴드렸다. 죽음은 거역할 수 없는 확실성으로 그 언저리에 와 있었다. 아래를 살필 때 아버지도 울었고 나도 울었다. 너 이러지 말고 나가서 놀아라. 좀 놀다가 부대에 들어가야지. 아버지는 장작처럼 마른 팔다리를 뒤척이면서 말했다. 땅을 파는데 한나절이 걸렸다. 관이 구덩이 속으로 내려갈 때 내 어린 여동생들은 따라 들어갈 것처럼 땅바닥을 구르며 울었다. 불에 타는 듯한 다급하고도 악착스런 울음이었다. 나는 내 여동생들을 꾸짖어 단독했다. 요사스럽다. 곡을 그만다. 내 아버지한테서 배운 말투였다. 여동생들은 질려서 울지 못했다. 아버지의 관이 내려갈 때 나는 비로소 내 여동생들의 오빠라는 운명에 두렵고도 버거운 충만감을 느꼈다. 나는 가부장의 아들로 태어난 가부장이었던 것이다. 오빠라는 호칭은 지금도 나에게 두렵고 버겁다. 나는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내 여동생들은 나를 작은 오빠라고 부른다. 이 작은 오빠라는 호칭은 여전히 나를 목매게 한다. 지금은 한식날 아버지 무덤에 성묘 가서도 나는 울지 않는다. 내 여동생들도 이제는 다들 늙어서 울지 않는다. 슬픔도 시간 속에서 풍화되는 것이어서 40년이 지난 무덤가에서는 사별과 부재의 슬픔이 슬프지 않고 슬픔조차도 시간 속에서 바래지는 또 다른 슬픔이 진실로 슬펐고 먼 슬픔이 다가와 가까운 슬픔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인데 이 풍화의 슬픔은 본래 그러한 것이어서 울 수 있는 슬픔이 아니다. 우리 남매들이 더 이상 울지 않는 세월에도 새로 들어온 무덤에서는 사람들이 울었다. 이제는 울지 않는 자들과 새로 울기 시작한 자들 사이에서 봄마다 풀들은 푸르게 빛났다. 나는 내 아버지와 그의 시대를 긴 글로 써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의 시도는 여러 번 실패하였고 지금은 파지만 쌓여 있지만 새가 알을 품듯이 나는 그 생각을 품고 있다. 내가 실패를 거듭하는 까닭을 나는 안다. 내 아버지의 삶은 파탄과 광기, 그의 꿈과 울분과 절망의 하중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산산한 기억들을 나는 겨우 몇 자 쓰려 한다. 아버지는 63년을 살고 기세하였다. 나는 이제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고 있다. 나는 젊은 날의 내 아버지가 때때로 내 가엾은 아들처럼 느껴진다. 아버지는 1940년에 태어났다. 고조선에서부터 이어진 나라가 그 해에 망해서 없어졌다. 나는 1948년에 태어났다. 그 해에 한반도 남쪽에서는 대한민국이, 북쪽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1910년과 1948년, 이 두 해는 우리 부자의 곤고한 삶의 좌표이며 감옥이다. 내가 3살 때 한국 전쟁이 터졌고 나는 엄마 등에 업혀 피난열차에 실려서 부산으로 갔다. 수많은 피난민의 자식들이
열차 지붕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바람에 날려가서 죽고 졸다가 떨어져서 죽고 버려져서 죽고 장티푸스로 죽고 뇌염으로 죽고 감기에 페니실린 주사 한 대를 못 맞아 죽었는데 나는 안 죽고 살아서 이 글을 쓴다. 나의 아버지는 19살에 길림을 거쳐서 상해로 갔고 중일 전쟁 시기를 거기서 보내고 1945년 11월 귀국하는 임시정부 제1진과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상해 임정에서 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가 임정의 조직 안에 개설된 학교에서 망명 한인의 자제들에게 한국어, 국사를 가르치고 영국을 지도했다는 사실은 그 당시 망명자들의 기록에 여기저기 나온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방종한 삶의 태도 때문에 김구에게 불려가 가끔 야단도 맞았던 모양이다. 김구에게 야단 맞은 일은 내 아버지의 평생 자랑거리였다. 상해에서 젊은 그들은 망국의 울분에 신음했고 자유세계를 향한 열정에 타올랐다. 젊은 내 아버지는 상해 전차 승차권 검표원을 하거나 부두노동으로 밥벌이를 했고 이 집 저 집 동포 선후배의 집을 전전하며 얻어먹었고 또 굶었다. 그는 가리방 등사기 한 대를 장만해서 문학, 연극, 영화 지망생들을 모아 동인지를 발행했다. 그는 상해 시절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겼다. 조국이란 것이 우리에게는 그리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으스러지게 부둥켜 안아보고 싶고 그 품에 안기고 싶은 조국이지만 우리에게 몸부림만 치게 하고 일경의 칼자루 밑에 찍소리도 못하는 조국. 아, 젊은 내 아버지는 망해버린 조국에 대한 그리움에 흐느끼면서도 조국이라는 사슬에 얽매여 칭칭 감기는 운명을 저주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이 문장을 읽으면서 나는 가엾은 내 아들과 같은 젊은 아버지를 안아주고 싶었다. 해방된 조국에 돌아와 보니 백성들은 모두 창씨개명을 하고 일본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런 희망도 느낄 수 없었지만 일제 36년 동안 결의의 명맥을 지탱해 준 사람은 만주나 상해에서 돌아온 망명 패거리가 아니고 점령당한 한반도에서 지옥의 나날을 감당해온 저 기진맥진한 백성일 것이다. 나는 저들과 함께 다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내가 조금 자라서 말을 알아들을 때 나의 아버지는 말해주었다. 1949년 6월 26일 김구가 육군 소위 안두희의 흉탄에 서거하자 김구를 받들어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려던 수많은 청년들의 꿈은 좌절되었고 나의 아버지도 그 청년들 중 한 사람이었다. 내 아버지는 공회전과 원점 회기를 거듭하는 한국 현대사의 황무지에 맨몸을 갈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고 좌충우돌하면서 그 황무지를 건너갔다. 건너가지 못하고 또 돌밭에 몸을 갈면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생업은 신문기자이거나 소설가였는데 밥을 온전히 먹을 수 있는 노동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당대 현실 속에서 자신의 좌표를 설정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하해와 같은 억겁의 술을 마셨다. 아버지는 식민지의 종로 뒷골목에서 술을 배웠다. 아버지는 망명지 길림에서 마셨고 상해에서 마셨고 천진에서 마셨고 북경에서 마셨고 양자강 남쪽의 포구 마을들을 떠돌아다니면서 마셨다. 아버지는 회방된 조국에 돌아와서 그 막막한 잡초밭에서 마셨고 좌우의 피튀김 속에서 마셨고 전선이 낙동강까지 밀려온 피난지 부산에서 마셨고 환도 후에 잿더미가 된 명동의 폐허에서 마셨고 이승만 치하에서 자유당의 무능과 부패를 저주하며 마셨고 박정희 소장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마셨다. 그는 이승만 정권, 장면 정권, 박정희 정권을 향해 화라산과도 같은 저주를 뿜어냈다. 폐지 수집하듯이 매절 원고를 몰아가서 원고료를 잘라먹는 출판업자들과 외상값을 독촉하는 술집 주인들, 호적 초본을 떼어주면서 턱으로 사물을 가리키는 구청 직원들과 껌을 씹으며 병실에 들어오는 간호원들을 그는 이를 갈며 증오했다. 그는 문협 이사장 선거와 예총회장 선거를 증오했고 신문 연재 소설이나 대학선생 자리를 얻으려고
쇠고기 몇 근을 사들고 권력자를 찾아다니는 자들의 가엾은 몰골을 연민했으며 소인 잡배에 들끓는 한국 문단을 저주했다. 내가 중고교를 다닐 무렵에 아버지는 두어 달에 한 번씩 집에 들어왔다가 다음 날 또 어디론가 나갔다.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가 어디로 다니시는지를 묻지 않았고 엄마는 아예 아버지를 상대하지 않았다. 엄마는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나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다. 어쩌다가 새벽에 아버지가 돌아오면 나는 아버지가 누운 건너방 아궁이에 장작을 떼서 방을 덮여드렸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 요 밑에 손을 넣어서 바닥이 따스해졌는지 확인했다. 아침에는 냄비를 들고 도남동 시장에 가서 선지해장국을 사와서 아버지께 드렸다. 아버지는 내가 사온 해장국에 목이 메는지 잘 드시지 못했고 엄마는 내가 하는 짓을 보면서 사내 놈들은 다 똑같다. 다 한 통 속이다. 저놈도 잘하면 제 아비처럼 될 놈이다 라면서 울었다.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면 나는 아버지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엄마한테 대들었는데 엄마는 더 크게 울었다. 가난은 그 끝과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가난은 본래 스스로 그러한 것처럼 누구를 나무랄 수도 없었고 누구의 책임도 아니었다. 새벽에도 아버지는 잠들지 못하시는지 방 안에서는 쿨룩쿨룩 기침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의 기침소리는 거칠고 깊었다. 기침소리에 몸속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아버지의 방 아궁이에 장작을 떼면서 나는 오직 아버지의 기침이 먹기만을 빌었다. 볼때기를 마치고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서 요 밑에 손을 넣어보면 방바닥은 그제야 온기가 돌았다. 아버지는 침을 흘리며 잠들어 있었다. 잠든 아버지를 들여다보면서 나는 아버지의 몸과 마음이 모두 잠들어서 아버지가 적어도 당분간만이라도 이 세상을 괴로워하지 않는 그 짧은 동안을 감사했고 안도했다. 대낮이 되어서 자리에서 일어난 아버지는 나를 불러서 천자문을 써보라고 하셨다. 아버지가 글자를 부르면 내가 받아 썼다. 내가 글자 몇 개를 받아 쓰지 못하자 아버지는 진서를 배워라. 업문으로는 안 돼. 한마디를 남기고 또 어디론지 나갔다. 우리는 아버지의 행선지를 묻지 않았다. 우리가 새방에서 새방으로 이사를 할 때도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우리들이 이사간 집을 알지 못했다. 며칠 뒤 아버지는 복덕방에 가서 새로 이사온 집을 물어서 찾아오곤 했다. 이사온 집을 한번 돌아보고 나서 아버지는 우리를 야단쳤다. 너희는 배산임수를 모르느냐? 아, 배산임수. 상을 던지고 흐르는 물을 앞에 두는 낙원에 아버지와 우리는 한 번도 갈 수 없었다. 그래서 배산임수가 아님을 타박하는 아버지의 말은 우리를 야단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그리움을 토로하는 말처럼 들렸다. 중학교 때 나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소설에 빠져 있었다. 학원사에서 나온 청소년용 문고판이었는데 겉표지는 노란색이었고 사파가 들어있었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 중에서도 허클베리는 톰 소여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허클베리는 공부 못하고 집구석은 가난하고 싸움 잘하고 말썽만 부리는 불량 청소년이었지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모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동경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성과 행동력을 가진 소년이었다. 톰은 허크의 하수인에 불과했다. 허클베린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에다 돈은 안 벌어오고 집에도 안 들어오는 사내였다. 다시는 술을 안 먹겠다고 아들한테 맹세해놓고서 그 다음날 대낮부터 또 마시는 사내였다. 어렸을 때 나는 내 아버지가 허클베리 아버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중학교 1학년 때던가 천지분간 못하는 나는 어느 날 모처럼 집에 온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꼭 허클베린의 아버지 같아요. 그때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었는데 내 말이 무엇을 겨누고 있었는지를 대번에 알아차렸다. 아버지가 허공을 올려다보더니 한참 뒤에 말했다. 광야를 달리는 말이 마구간을 돌아볼 수 있겠느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또 말했다. 내 말이 어려우냐?
아버지에게 말을 달릴 선구자의 광야가 이미 없다는 것을 나는 좀 더 자라서 알았다. 아버지는 광야를 달린 것이 아니고 달릴 곳 없는 시대의 황무지에서 좌충우돌하면서 몸을 갈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버지가 경향신문에 연재소설 정엽지를 쓰던 기간은 그즈음이었다. 1961년에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였다. 그때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으로 분류되었다. 1963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를 넘지 못했다. 정엽지는 100달러 이하인 시대의 허구적 로망으로 굶주림 속에서 찬란했다. 로망은 아편과 같았고 신기루와 같았다. 해마다 5, 6월 보릿고개에 농어촌에서 굶어 죽는 자가 속출했고 겨울에는 연탄가스 중독으로 수백 명이 죽었다. 전량 농가를 근절하자, 기아를 퇴치하자, 식량을 증산하자는 국정 슬로건이 전국 시청 도청 건물의 대형 현수막으로 걸려 있었다. 증산, 수출, 건설이 박정희 소장의 국정지표였다. 동네 대항 축구 시합을 할 때도 팀을 증산팀, 수출팀, 건설팀으로 나누어서 머리띠에 써넣었다. 한강을 건너온 박정희 소장은 곧바로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반공법을 제정하고 민주공화당을 창당해서 권력 장악의 기반을 확보하더니 제 손으로 별 넷을 달고 예편한 직후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5대, 6대, 7대, 8대, 9대까지 혼자서 그 자리를 지켰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 돌아올 때, 외국의 국가원수가 한국에 올 때와 돌아갈 때는 도심지에서 김포공항까지 환영, 환송의 인파가 동원되어서 거리를 메우며 국기를 흔들어댔다. 학교마다 거리의 구역이 배당되었다. 그 거룩한 날에는 수업을 줄이고 아침부터 거리에 나가서 대통령이나 외국 원수의 행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교통이 차단된 거리는 한나절 동안 텅 비어 있었고 행차는 좀처럼 지나가지 않았다. 겨울에는 추워서 발을 동동 굴렀고 길바닥에서 언 도시락을 까먹었고 똥오줌을 길바닥에 누우면 높으신 행차를 기다렸다. 긴 거리에 개가 지나갈 때 함성을 지르며 국기를 흔들던 아이들은 교무실에 끌려가서 선생님께 혼났다. 새 집권 세력은 불법 도박장을 허가해 주거나 증권 시세를 조작했고 일본제 승용차를 들여와서 돈을 훑었다. 메모디언 권력 부패가 들어앉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 모든 기막힌 사태가 경향신문에 정엽지가 연재되던 기간에 벌어진 일이다. 정엽지에 대한 60년대 초반 대중의 열광에는 그 시대의 꿈과 좌절, 고난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정은 사랑과 인정이고 협은 의로움이다. 정은 상대를 긍정하고 보듬는 삶의 태도이고 협은 세계의 악과 대결하고 타인의 재난에 개입하는 삶의 원리이다. 정과 협은 악세에 신음하는 대중이 갈망하던 세상의 모습일 터인데 그 서럽고 간절한 꿈은 무협소설의 허구적 로망에 의탁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당신이 쓰신 무협소설이 좀 팔려서 돈이 생기던 시절 장안의 술값을 혼자서 다 내고 다녔다.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거리에 나갔다가 술집에서 아버지를 만난 적도 있었다. 아버지는 홀 전체의 술값을 다 내고 종업원을 불러 야, 2층은 얼마냐? 물어서 2층 술값까지 다 냈다. 1층이고 2층이고 간에 그 술집에 모인 술꾼들은 모두 다 아버지의 친구였고 선배거나 후배였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언제나 좀 저래보나 하면서 부러워했던 적도 있다. 그것이 아버지의 가엾은 광화였다. 그때 아버지는 늘 밖으로 돌아서 나는 아버지가 그 많은 원고를 어디서 쓰는지 알지 못했다. 다방이나 여관에서 쓴다는 말도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원고료를 떼먹은 자들을 지금도 저주한다. 우리 집에는 아버지의 서재가 없었고 우리 식구들은 늘 방 두 칸에서 우글거리며 살았다. 이사 갈 때는 짐 보따리를 손수레에 싣고 형이 끌고 내가 밀면서 갔다. 아버지는 대학이나 선생한테서 문학을 배운 적이 없다.
상해 시절에 가리방을 긁어서 문예 동인지를 만들면서 스스로 글쓰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정엽지의 인기가 치솟자 글쓰는 동료들이 아버지를 삼류 작가라고 깔보았고 아버지는 속상하니까 더욱 마셨다. 아버지는 속상했겠지만 나는 정엽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이 우리 형제들이 대통령 행차 때마다 추운 거리를 끌려나갈 망정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끼니 때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만 공회전하는 그의 시대에 몸을 던져 가루가 되면서 좌충우돌했다. 아버지는 세상에 대한 미움이 많았고 그 미움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했다. 70년대의 기라성 같은 청년 작가 김승옥이 단편소설 무진기행을 발표했을 때 아버지는 문인 친구들과 함께 우리 집에 모여서 술을 마셨다. 그들은 모두 김승옥이라는 벼락에 맞아서 넋이 빠진 상태였다. 너 김승옥이라고 아니? 몰라, 본 적이 없어. 글만 읽었지. 그들은 김승옥이라는 녀석의 놀라움을 밤새 이야기하면서 혀를 내둘렀다. 새벽에 아버지는 이제 우리들 시대는 갔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나는 식은 안주를 연탄 아궁이에 데워서 가져다 드렸다. 아침에 아버지의 친구들은 나에게 용돈을 몇 푼씩 주고 돌아갔다. 나는 고등학교 때 담배를 배웠다. 다른 아이들이 권련을 피울 때 나는 아버지의 파이프를 훔쳐서 피웠다. 학교에서 파이프를 피우다가 선생님한테 빼앗기고 벌을 섰다. 다음 날 아버지가 학교에 와서 빼앗긴 파이프를 받아냈다. 아버지는 그 파이프를 나에게 돌려주셨다. 너 가져라. 학교에는 가져가지 마라. 너 담배 줄여. 아버지는 자상하지도 않았고 가정적이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가난했고 거칠었으며 늘 울분에 차 있었다. 아버지에게 광야란 없었다. 아버지는 그 불무한 시대의 황무지에 인간의 울분과 열정을 뿌리고 갔다. 나는 언제나 그런 아버지의 편이었다. 내가 너무 아버지 편을 들어서 늙은 어머니는 지금도 내가 못마땅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던 날은 몹시 추웠다. 초상 때 아버지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다들 가난한 글쟁이들이라 부의금 봉투는 별로 없었고 술만 드립다 퍼마시고 돌아갔다. 술 취해서 정치 노선 싸움을 벌이며 술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도 있었다. 발인 날은 더욱 추웠다. 아버지의 관이 내려갈 때 나는 내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기로 작심했다. 내 아버지가 조국이라는 운명을 저주했듯이 나는 내 아버지의 시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너무나 슬퍼서 조국을 버리고 싶었다던 내 아버지의 젊은 날의 글을 읽으면 지금도 나는 목맨다. 아버지가 남긴 무협지들을 꺼내 만져보면서 아버지를 묻던 날, 이후에 나는 어떤 인간이 되었나를 생각하면 대답은 안 나오고 등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정화암, 백정기, 이하유, 이을규, 이정규는 내 아버지가 가장 존경했던 상해 시절의 선배들이다. 아버지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은 불타는 투혼의 아나키스트였다. 아버지는 가끔씩 이 선배들의 묘역에 가서 선생님을 부르며 풀을 쥐어뜯고 울었다. 나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그 선배들의 무덤 가까이에 아버지의 유택을 마련해드렸다. 지난 한식 때 심은 잔디가 잘 퍼져 있다. 기도한다. 주여 망자에게 평안을 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좋은 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